며칠 후 장무기 일행은 원나라 황성 대도에 도착했다. 대도는 여러 나라의 사신들과 무역을 하러 드나드는 상인들로 넘쳐나는 큰 도시였다. 네 사람은 도성 서문 쪽에 있는 어느 객점을 찾아 투숙했다. 그들은 돈 많은 장사꾼으로 변장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일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도의 관광 명소였던 만안사가 반년 전부터 서역 지방에서 온 라마승들 때문에 일반인들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제의 칙명으로 그 라마승들에게 무엇이든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허락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사납고 거친 라마승들이 무서워 더욱 일반인들은 만안사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다고 했다. 일행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객점에서 쉬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아소를 제외한 세 사람은 살그머니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만안사로 향했다. 만안사는 4층 누각 건물이었다. 그리고 절간 뒤편으로 거대한 13층 보탑이 높이 세워져 있었다. 장무기와 양소 그리고 위일소는 빠른 경공신법으로 만안사 안에 침입했다. 그들은 13층 보탑 꼭대기로 올라가서 절간 내부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고 보탑 쪽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보탑 부근에 접근하자 경비들이 층층마다 순찰을 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탑 아래에도 30명이나 되는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장무기 일행은 굳이 보탑에서 절간을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 보탑 안에 6대 문파 고수들이 감금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행은 일단 만안사에서 철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대 문파 고수들이 어디 감금되었는지 위치를 파악했으니 오늘 만안사에 침입한 목적은 모두 달성한 셈이었다. 이제는 사람들을 모아 어떻게 하면 6대 문파 고수들을 구출할 것인지 의논할 차례였다. 의견을 모은 일행이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막 빠져나가려고 할 때였다. 갑자기 보탑 6층에서 불빛이 비치더니 8,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일행은 다시 몸을 숨기고 가만히 그들이 뭘 하는지 지켜봤다. 6층에서 비치던 불빛이 천천히 아래층으로 이동해갔다. 이윽고 맨 아래층에 도달하자 탑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그러고는 만안사 절간 후전 쪽으로 이동했다. 장무기 일행은 어둠 속에 숨어서 가만히 그들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만안사 뒤뜰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대웅전이었다. 대웅전 앞에 이르자 끌려가던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장무기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고 흠칫 놀랐다. 그 사람은 바로 곤륜파 장문인 철금선생 하태충이었다. 하태충이 여러 사람 손에 이끌려 대웅전으로 들어가자 장무기 일행은 조용히 대웅전 바깥에 납작 엎드려 창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창틀이 워낙 좁아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또렷하게 들렸다. 이곳의 규칙은 잘 알고 있겠지? 항복할 텐가? 아니면 싸울 텐가? 낯선 사내의 얼음같이 싸늘한 물음에 하태충이 고함을 치며 외쳤다. 내 10손가락을 모조리 끊어도 항복은 안 할 거다. 그러자 낯선 사내의 비웃음 섞인 말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네가 우리 편 세 사람을 이긴다면 즉시 석방에 보내주겠다. 하지만 졌을 때는 손가락 한 개를 끊고 다시 한 달 동안 감금시켰다가 또다시 항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을 것이다. 그러자 하태충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손가락 2개를 끊긴 처지에 하나쯤 더 잃는다고 대수로울 게 뭐 있겠느냐? 어서 칼이나 다오. 그러자 낯선 사내가 웃으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칼을 갖다 주라고 명했다. 그러고는 마카바스라는 라마승에게 먼저 하태충과 겨뤄보라고 시켰다. 장무기는 손가락 끝에 내공을 모으고 살그머니 창문을 쳐들어 소리 안 나게 틈새를 좀 더 벌려놓았다. 하태충이 손에 목검을 한 자루 들고 서 있었는데 칼 끄트머리를 헝겊으로 감싸서 뭉툭하게 만든 것이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상대편 라마승은 서슬이 시퍼렇게 날선 강철 궤도를 들고 있었다. 하태충이 벼랑간 고함을 치며 라마승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방전을 엿보고 있던 장무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태충의 검법은 여전히 정교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검 끝에 전혀 힘이 실려있지 않았다. 거기다 호흡도 고르지 못하고 헐떡거리는 폼이 마치 내력을 모조리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래도 하태충은 곤륜파의 장문인이었다. 라마승과 50여 초를 겨루어 끝내 승리를 쟁취했다.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카바스, 물러나라. 오나르, 다음은 네 차례다. 장무기가 호통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런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현명이로 가운데 한 사람인 녹장객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민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장무기가 그들을 보고 놀라고 있을 때 벼랑간 하태충의 기압이 터져나왔다. 그와 동시에 조민의 오른발도 바닥을 쿵 소리가 나도록 세차게 굴렀다. 오나르가 또 패배한 것이다. 녹장객이 다시 말했다. 오나르, 물러서라. 해린보우, 네 차례다. 하태충의 호흡이 무거웠다. 연속해서 두 사람과 싸우느라 기력을 모두 소진한 듯했다. 결국 하태충은 세 번째 싸움에서 패하고 그 자리에서 왼손 무명지가 잘렸다. 하태충을 대웅전으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 하태충의 잘린 손가락에 약을 바른 후 헝겊으로 상처를 싸매주었다. 하태충은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치료를 받는 동안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이윽고 그들은 하태충을 다시 보탑으로 데려갔다. 하태충이 대웅전 밖으로 끌려나가자 조민이 말했다. 골륜파의 건법이 과연 대단하군. 조금 전 그 사람이 마카바스를 찌른 마지막 1초는 이렇게 하는 것이었나? 조민은 대웅전 한가운데로 걸어 나오더니 목검을 들고 하태충이 구사한 건법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장무기는 조민의 속셈을 꿰뚫어 보았다. 조민은 납치한 6대 문파 고수들을 이곳에 가둬놓고 약물로 저들의 공력을 억제시킨 다음 조정에 귀순하도록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 6대 문파 고수들을 이용해 무공초식을 훔쳐배우고 있었다. 실로 지독하고 악랄하기 짝이 없으며 기상천외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계략이었다. 조민이 좀 전에 하태충이 사용했던 검초들을 연습하다 막히는 부분이 생기자 고두타라는 사람을 불러 가르침을 청했다. 고두타는 갈색 머리털을 어깨까지 늘어뜨린 장발의 거한이었다. 그는 얼굴이 온통 칼자국 투성이라 본래 모습이 어땠는지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고두타는 말 한마디 없이 몸짓으로 조민에게 좀 전에 하태충이 보여줬던 검법을 가르쳐 주었다. 고두타의 기막힌 솜씨를 보면서 창문 바깥에서 엿보던 장무기는 속으로 감탄했다. 고두타의 가르침이 끝나자 조민이 부하들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다. 가서 공동파 당물량을 데려오너라. 얼마 안 있어 당물량이 대웅전에 끌려왔다. 녹장객은 또 세 사람을 차례차례 내보내 당물량과 초식을 겨루게 했다. 결국 당물량 역시 세 번째 판에서 패하고 손가락 한 개를 끊기고 말았다. 당물량이 감금 장소로 다시 끌려간 후 조민은 녹장객의 지도를 받아가며 공동파 장법 초식을 연습했다. 공동파 장법 연습을 끝낸 조민이 또 명령을 내렸다. 멸절 비구니를 데려오너라. 그러자 수하 한 명이 멸절 사태가 닷새째 곡기를 끊고 조민의 명을 받들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자 조민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주지약을 데려오라고 했다. 창문 바깥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장무기는 주지약을 끌고 오라는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잠시 후 주지약이 대웅전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 이윽고 녹장객은 주지약에게 항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었으나 주지약은 고개만 가로저었을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주지약은 조민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는 멸절 사태의 명을 받고 있는 것 같았다. 조민은 그런 주지약에게 고두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대사님의 흉측한 얼굴처럼 네 얼굴에도 칼자국을 20개쯤 그어주마. 그러고도 네가 도도할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 그러곤 손을 휘둘렀다.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부하들이 주지약의 등 뒤에서 양팔을 꽉 움켜잡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주지약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히고 두려움에 온몸이 떨리는 모습이 보였다. 조민은 조용히 의창검을 뽑아들고 주지약에게 물었다. 두려우냐? 조민의 웃음 띤 물음에 주지약도 더는 완강히 뻗대지 못하고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좋아, 그럼 항복하는 거지. 그러자 주지약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항복 못한다. 어서 날 죽여라. 그러자 조민이 웃으며 말했다. 난 아직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몸이야. 그저 네 낚아죽이나 좀 찢어놓을 수 있을 뿐이지. 그러고는 의창검을 천천히 주지약의 얼굴로 가져갔다. 바로 그때 땡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대웅전 바깥에서 날아든 물체 하나가 의창검에 칼날을 쳐 주지약의 얼굴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와 동시에 창틀이 박살나며 그림자 하나가 허공으로 날듯이 뛰어들어왔다. 주지약을 잡고 있던 조민의 부하들은 앗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튕겨 날아갔다. 장무기는 그대로 왼팔로 주지약을 감싸 안았다. 장무기가 막 주지약을 안아들고 몸을 빼려고 할 때 어느새 다가왔는지 녹장객이 장무기를 향해 현명신장을 날렸다. 장무기도 지지 않고 오른손으로 녹장객의 현명신장을 맞받아쳤다.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맞부딪힌 두 사람은 제각각 두 걸음씩 밀려났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제야 조민도 주지약도 장무기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리고 잠시 후 양소와 위일소 역시 몸을 날려 대웅전으로 뛰어들었다. 그들은 장무기의 좌우 양편에 서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적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처음에는 조민의 부하들도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지만 쳐들어온 적들이 고작 셋밖에 안 되는 것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가라앉혔다. 조민의 부하들은 대웅전 안팎을 지키고 있던 호위무사들이 여기저기서 휘파람으로 호응하는 소리를 듣고는 외부에 적이 더 없음을 확신했다. 그들은 즉시 앞뒤문을 틀어막은 채 조용히 조민의 명을 기다렸다. 조민은 자기 의천검을 튕겨낸 물건을 바라봤다. 그것은 자기가 장무기한테 선물로 준 황금합이었다. 그 황금합은 조금 전 의천검 칼날에 부딪히는 바람에 두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다. 조민이 심통난 표정으로 자기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린 것이냐고 장무기에게 따지듯 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급한 마음에 품속에서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던진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황금합을 주워다 다시 품속에 넣으며 좋은 대장장이에게 부탁해 원상복구 시켜놓겠다고 말했다. 조민은 활짝 웃으며 물었다. 그럼 저 합을 줄곧 몸에 지니고 다녔단 말인가요? 그런 조민의 모습을 보고 주지약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저 마녀가 그에게 마음이 있구나. 조민은 명령하듯 장무기 일행에게 말했다. 됐으니 당신들은 이만 돌아가세요. 장무기는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 조민이 보내주겠다고 하니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는 주변을 한 차례 휩쓸어 보고 나서 조민에게 작별을 고하고 주지약의 손목을 잡고 돌아섰다. 그런데 그때 조민이 멈추라고 싸늘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들 셋이 떠나는 것은 말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주지약은 데리고 가면 안 되죠. 장무기는 주지약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고 조민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조민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현명이로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현명이로 가운데 한 사람인 학피롱이 한 걸음 나서며 말했다. 장교주, 당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소? 장무기는 학피롱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학피롱은 어린 시절 장무기에게 현명신장을 날려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학피롱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나서자 화를 참기 힘들었던 장무기는 버럭 고함을 치며 학피롱에게 일장을 날렸다. 그 모습을 보고 조민 옆에 있던 녹장객도 장무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렇게 현명이로 두 사람과 장무기 간의 싸움이 벌어졌다. 현명이로는 몇 달 전 무당산에서처럼 각자 양쪽에서 한 손으로 장무기를 공격했다. 그러면 장무기가 저번처럼 양손으로 각자 한 손씩 막을 테니 그때 남는 손으로 공격하면 되겠다 싶었다. 그러나 한 번 당한 수에 또 당할 만큼 장무기는 멍청하지 않았다. 장무기는 저번처럼 내력 대 내력으로 맞받아치지 않았다. 이번에는 건곤대 나이신공으로 상대방의 손바닥에 자기 손바닥을 맞부딪힌 상태에서 상대방이 남은 손으로 일격을 날려오자 양 팔꿈치가 축 처져 밑으로 내리면서 몸을 살짝 뒤로 뺐다. 놀란 현명이로가 손바닥을 떼려고 했지만 어찌된 노릇인지 손바닥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현명이로의 귓가를 때리는 엄청난 충격음이 울렸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미처 깨닫지도 못했다. 좀 전 공격을 가하던 학피롱의 왼 손바닥이 어떻게 된 노릇인지 사형인 녹장객의 오른 손바닥을 정면으로 후려친 것이다. 현명이로는 같은 스승에게 무공을 전수받아 똑같은 장법을 구사했으며 내공 수위 또한 엇비슷했다. 그런 무시무시한 두 사람의 현명신장이 맞부딪혔으니 두 사람의 양팔이 당장 으스러질 것처럼 아팠고 뼛속까지 쑤셔댔다. 무공 실력이 뛰어난 현명이로도 좀 전에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공격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학피롱이 붉은 피를 토해내며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이 비틀거렸고 녹장객 역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얼굴빛이 하얗게 질린 채 피가 나도록 입술을 악물고 서 있는 게 고작이었다. 조민의 부하들 가운데 최정상급 고수인 현명이로가 위기에 처하자 조민 진영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장무기와 현명이로의 싸움을 지켜보던 양소와 위일소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이들은 무당산에서 현명이로가 장무기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실력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뜻밖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내 해답을 찾았다. 장무기는 무당산에서 몇 달 머무는 동안 유대암과 을리정을 치료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장산봉에게 무학의 오묘한 도리를 배웠다. 기존에 익혔던 구양신공과 건곤대 나이신공에 무당파의무공이 집대성된 태극권과 태극권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학의 대종사요,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무당파 창시자 장산봉의 가르침 아래 하나로 융합했으니 실력이 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장무기와 겨뤄 참패한 현명이로가 일제히 기합소리를 지르더니 동시에 병기를 뽑아들었다. 녹장객은 머리 부분이 작살처럼 갈라져 사슴뿔 형태를 이루고 있는 지팡이를 꺼냈다. 그리고 학피롱은 양손에 쌍피를 들었는데 붓끝이 두루미 부리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웠다. 현명이로는 조민을 수행한 지 오래되었지만 조민조차 이들이 병기를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사실 녹장객과 학피롱이란 벼로는 이들이 쓰는 병기에서 나온 것이었다. 현명신장을 익힌 이후 현명이로는 무기를 사용해야 할 만큼 강한 적과 싸운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장무기를 만나 다시 무기를 손에 들게 된 것이다. 현명이로의 공격은 하나같이 매섭고 악랄하기 그지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피롱이 중상을 입어 공격이 중간중간 끊긴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장무기가 맨손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때 조민이 손뼉을 3차례 쳤다. 그러자 조민 뒤에 있던 부하들이 일제히 양소와 위일소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2명은 병기를 뽑아 주지학을 꼼짝 못하게 제압했다. 현명이로에게 발목을 잡힌 장무기는 마음만 다급할 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사실 장무기와 양소 그리고 위일소가 이곳을 빠져나가겠다고 하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지학까지 구해서 나가는 것은 아예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때 조민이 모두 멈추라고 외쳤다. 그러자 조민의 부하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조민은 장무기를 보며 대체 주지학이 뭔데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혹시 주지학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장무기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답했다. 그 말에 조민은 마음에 둔 상대도 아니니 얼굴에 흉터 좀 생긴다고 당신과 별 상관없는 일 아니냐고 했다. 그 말을 하기 무섭게 조민이 현명이로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러자 녹장객과 학피롱이 병기를 들고 주지학 앞에 섰다. 뒤이어 날카로운 단도를 잡은 사내가 주지학의 뺨에 칼끝을 겨누었다. 바로 그때 위일소가 큰 소리로 웃어 젖혔다. 그러더니 양손을 불쑥 내밀어 손바닥 한복판에 침을 퇴뱉고는 자기 신발 바닥에 2~3번 쓱 문질렀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갑자기 푸른 그림자가 조민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조민은 자기 두 뺨을 누군가 더듬고 지나간 느낌을 받았다. 흘낏 위일소 쪽을 보았더니 그는 어느새 제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양손에는 언제 누구의 허리춤에서 끄집어냈는지 단도 2자루가 들려 있었다. 조민은 자신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음을 깨달았지만 손으로 직접 뺨을 더듬어 보지 못하고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닦아냈다. 아니나 다를까 시꺼멓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묻어났다. 조민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왔다. 그때 위일소의 음성이 귀청을 때렸다. 조낭자, 그대가 주소저의 얼굴에 칼자국을 1개 그어놓으면 나는 당신 얼굴에 칼자국 2개를 그을 것이오. 당신이 2개를 그으면 4개를 그어놓을 테고 주소저의 손가락 1개를 끊으면 그대의 손가락 2개를 끊어놓겠소. 그러고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게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저 퍽 하는 소리가 2번 메아리치며 2자루 단도가 번개같이 날아가 기둥에 깊숙이 꽂혔다. 뒤이어 대웅전 바깥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위일소의 경공신법에는 장무기도 혀를 내둘렀다. 장거리를 달리는 것이라면 월등히 내력이 높은 자신이 이기겠지만
면적이 좁은 공간에서는 장무기라도 위일소의 경공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었다. 장무기는 조민 앞에 몸을 굽혀 인사를 했다. 조낭자, 오늘 여러모로 언짢게 해드렸소. 그럼 이만 실례하리다. 그러고는 양소의 손을 잡아 끌고 대웅전을 나섰다. 장무기는 위일소가 강하게 엄포를 놨으니 조민이 주지학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턱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조민은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수치심과 분노가 들끓어 올랐지만 그들을 가로막으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장무기와 양소가 돌아왔을 때 위일소는 이미 객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좀 전에 만안사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며 껄껄대고 웃었다. 그러고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만안사에서 6대 문파 고수들을 어떻게 구해낼지 생각해봤다. 하지만 좀처럼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들은 일단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자고 내일 해가 밝으면 다시 상의하기로 했다. 새벽이었다. 장무기는 꿈결에 객실 창가에서 나는 인기척을 듣고 눈을 번쩍 떴다. 그와 동시에 창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누군가 머리통을 쑥 들이밀었다. 깜짝 놀란 장무기가 황급히 침대에서 이불을 걷어붙이고 벌떡 일어섰다. 장무기가 그 불청객의 얼굴을 바라보니 얼굴 전체가 온통 칼자국 투성이인 조민의 부하 고두타였다. 장무기는 혹시나 일행이 기습을 당했을까 걱정되어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양소와 위일소를 고함쳐 불렀다. 그러자 옆방에 있던 두 사람이 즉각 응답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장무기는 다소 안심이 되어 다시 창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러나 고두타의 얼굴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황급히 창가로 가서 내다보았더니 대문 밖으로 나가는 고두타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때 양소와 위일소가 달려왔다. 바깥에 적이 없음을 확인한 세 사람은 그 즉시 고두타를 뒤쫓기 시작했다. 고두타는 세 사람이 추격해올 때까지 길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자 그대로 북쪽을 향해서 달렸다. 고두타는 도망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속도를 내지 않았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장무기 일행은 서로 손짓으로 의사를 교환하며 고두타의 속도에 맞춰 뒤쫓았다. 서서히 동쪽 하늘에서 여명이 깃들기 시작했다. 고두타는 도성 북문을 빠져나가 한적한 샛길로 접어들더니 어느 공동묘지 앞에 이르러서야 발걸음을 멈췄다. 그러고는 양소와 위일소를 향해 손짓으로 멀찌감치 물러나라고 했다. 그런 다음 장무기에게 폭권의 예를 건넸다. 장무기는 마주 담례하면서도 의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사방천지에 사람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는 공동묘지로 자기들을 왜 데려왔을까? 설마 1대3으로 싸워보겠다는 것은 아닐 텐데? 장무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고두타가 10손가락을 갈고리 형태로 만들더니 사납게 공격해 들어왔다. 장무기는 엉겁결에 방어를 하면서 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다. 그러나 고두타는 장무기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맹렬히 공격을 이어갔다. 결국 장무기도 어쩔 수 없이 태극권으로 응수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황량한 공동묘지 언덕 위에서 장무기와 고두타의 일전이 벌어졌다. 고두타는 이상하게도 정파와 사파의 무공을 섞어 사용했다. 분명 고두타는 절세고수였다. 하지만 장무기의 상대로는 조금 부족했다. 7, 80초씩을 겨루고 났을 때 장무기는 고두타의 등줄기에 일장을 먹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력을 사용한 일격은 아니었다. 고두타는 장무기가 손속에 사정을 둔 것을 알고 뒤로 물러났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이나 가만히 장무기를 바라보더니 느닷없이 양소에게 손짓을 보냈다. 허리에 찬 장검을 쓰게 해달라는 신용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양소는 말없이 칼끈을 끄르더니 두 손으로 칼집재 떠받들어 고두타에게 내밀었다. 장무기는 양소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적에게 칼을 빌려주는 걸까? 고두타는 칼집에서 장검을 뽑아들었다. 그러고는 손짓으로 장무기더러 위일소에게 장검을 빌려 쓰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장무기는 고개를 내젓고 나서 말없이 고두타 손에 들린 칼집을 넘겨받았다. 그런 다음 칼집을 잡고 서서 공격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고두타는 곧바로 칼을 찔러 들어왔다. 고두타의 검법 실력은 팔비신검 방동백보다 한 수 위였다. 만약 반년 전에 만났다면 장무기는 고두타의 상대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장산봉에게 가르침을 받은 몇 달간의 성취는 장무기를 한층 높은 수준에 도달시켜놨다.
장무기는 여유있게 태극권법으로 고두타의 공격 초식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고두타는 한 번 사용한 초식을 다시 쓰는 경우가 없었다. 장무기는 태극권법으로 충분히 고두타를 이길 수 있었지만 조금 더 고두타의 권법을 보고 싶은 마음에 승부를 결정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칼춤만 추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장무기는 칼집을 되돌려 고두타가 칼을 찔러 들어오는 호흡에 맞춰 마주 찔러 들어갔다. 그러자 놀랍게도 칼집은 상대방이 휘두르던 장검의 칼날을 덮어 씌워 고스란히 제 집 속에 가둬놓았다. 뒤이어 장무기는 칼집을 손에서 놓음과 동시에 양손을 반원으로 돌려 고두타의 양손목을 가볍게 거머쥐고는 미소를 한번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었을 뿐 장무기는 다시 고두타의 손목을 놓고 잽싸게 뒤로 몸을 빼내 물러났다. 만약 고두타의 손목을 잡았을 때 장무기가 내력을 사용했다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그걸 아는 고두타는 땅바닥에 장검을 내던졌다. 그러고는 긴 호흡을 내쉬더니 장무기를 향해 일장을 날렸다. 마치 이번에는 내공을 겨뤄보자는 것처럼 말이다. 장무기는 그런 고두타의 일장을 맞받아쳤다. 두 사람이 지면에 단단히 발을 디디고 손바닥을 맞부딪히고 내공을 겨루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고두타의 손바닥을 통해 내력이 밀어닥쳤다. 그러나 장무기는 건곤대 나의 신공을 운용해 고두타에 쏟아져 들어오는 내력을 차곡차곡 축적시켜 놓았다가 한순간에 대가릴성을 터뜨리면서 도로 튕겨보냈다. 그 순간 엄청난 힘이 밀려온다는 것을 느낀 고두타는 즉시 손바닥을 떼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손바닥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만약 고두타가 지금 밀려오는 힘을 그대로 받아낸다면 손목뼈부터 어깨뼈까지 박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갈빗대도 한꺼번에 으스러져 버릴 것이다. 고두타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떠올렸다. 바로 그때 장무기가 왼손으로 고두타의 멱살을 움켜잡아 하늘 위로 냅다 던져버렸다. 고두타의 우람한 몸이 허공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 지상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것과 동시에 장무기가 밀어내던 장력이 무엇을 때렸는지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부서진 돌무더기가 사방팔방으로 튀었다. 그 엄청난 파괴력에 곁에서 지켜보던 양소와 위일소가 동시에 경악성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생사의 고비를 넘긴 고두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정신을 차린 고두타가 두 손을 동그랗게 모아 활활 타오르는 불꽃 형상을 지어 가슴 앞에 놓더니 공손히 몸을 굽혀 장무기에게 큰 절을 올렸다. 광명우사 범요 삼가 교주님을 뵙습니다. 뜻밖의 말에 장무기는 놀라우면서도 기뻤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광명우사가 지금 눈앞에 있지 않은가. 장무기는 황급히 손을 내밀어 범요를 부축해 일으켰다. 양소와 위일소도 득달같이 달려와 범요의 두 손을 꽉 부여잡았다. 둘은 공동묘지 언덕에 이르렀을 때 어렴풋이 지레짐작은 하고 있었으나 범요의 얼굴이 너무나 크게 바뀌어 아는 척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범요가 펼치는 무공을 보고는 그가 틀림없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젊었을 때는 양소와 범요 두 사람을 가리켜 소요이선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외모가 준수한 미남자로 강호의 평판이 높았다. 양소가 얼굴이 어찌 그 모양이 되었냐고 물었다. 그러자 범요가 비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만약 내 손으로 얼굴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천하의 간적 혼원병력수 성곤의 눈을 속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세 사람은 비로소 범요가 자기 스스로 얼굴을 훼손하고 적진의 첩자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사람은 좀 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 그동안 서로 겪은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전임 교주 양정천이 행방불명된 그 해, 명교 내부에서는 교주 자리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교주 자리에 관심이 없었던 범요는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강호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어느 날 범요는 대도시 장터에서 성곤을 보게 된다. 그 무렵은 사손이 성곤을 찾겠다고 무림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다니던 때였다. 성곤이 죽은 양교주 부인의 사형이라는 것을 아는 범요는 혹시나 성곤이 양교주의 행방을 알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무림의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의 진상도 궁금했다. 그래서 범요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성곤을 뒤쫓아갔다. 그러다 성곤이 어느 술집에서 현명이로를 만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범요는 성곤의 무공이 뛰어난 것을 알고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귀에 내공을 끌어올려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가 들은 말은 광명정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명교가 위기에 처한 것을 직감한 범효는 그들의 뒤를 몰래 뒤쫓았다. 술집을 나선 세 사람은 뜻밖에도 원나라 조정의 중신 여양왕의 저택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수소문에서 알아낸 내용이지만 현명히로는 여양왕의 수하무사들 가운데서도 정상급 인물이었다. 여양왕의 이름은 착한 태무르였고 관직은 태위였다. 그는 천하의 병마대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혜와 용맹을 겸비한 조정의 최고 유능한 인재였다. 그리고 몽골 쪽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세력가였다. 그동안 원나라 조정의 한거에 봉기한 의병들이 참패를 당하고 섬멸된 이유는 모두가 착한 태무르의 귀신 같은 용병술 때문이었다. 조미는 그런 착한 태무르의 딸이었다. 여양왕은 일남일녀를 두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쿠쿠테무르, 그리고 외동딸의 이름은 민민테무르였다. 쿠쿠테무르는 여양왕의 세자로 장차 아버지의 직위를 이어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딸은 황제로부터 소민군주로 책봉되었다. 이 두 아이는 무예를 좋아하고 한족 흉내내기를 좋아해서 각자 중국식 이름을 만들어 쓰고 있었다. 쿠쿠테무르는 왕보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민민테무르는 조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조민이라는 이름은 황제가 내린 소민군주의 민자를 딴 것이다. 장무기는 오래전부터 조민이 원나라 조정의 귀족 출신일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천하병마대원수 여양왕의 딸로서 직계 왕족에게만 부여하는 군주의 봉호까지 받았을 줄이야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 범효의 말에 따르면 여양왕은 천하를 혼란하게 만드는 원인을 모두 한족 출신 백성들이 무학을 익히고 서로 무리를 지어 반역을 도모하는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강호의 모든 방해 문파를 섬멸해버리기로 뜻을 굳혔다. 여양왕은 성곤의 계책을 받아들여 첫 단계로 명교 세력부터 제거하는 일에 착수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범효는 성곤을 죽이려고 세 차례 암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마지막 세 번째 시도에서는 성곤에게 상처를 입히기는 했으나 범효 역시 성곤의 일장을 얻어맞고 가까스로 도망쳐 1년이나 요양한 끝에 겨우 회복할 수 있었다. 그 후 범효는 여양왕 패거리에 섞여 들어가 내부 정보를 캐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성곤이 범효의 얼굴과 신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침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범효는 생각 끝에 이를 악물고 칼로 자기 얼굴을 마구 그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망가뜨려 놓고 머리 기른 두타로 변장했다. 그런 다음 약물을 이용해 머리카락도 갈색으로 물들였다. 그리고 그 길로 범효는 서역에 있는 호라즈만국으로 떠났다. 당시 여양왕은 천하의 이름 높은 무인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러니 호라즈망도 여양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실력 좋은 무인들을 바치고 있었다. 결국 호라즘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범효는 뜻한 대로 호라즘을 다스리는 칸의 추천을 받아 여양왕 부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범효가 여양왕 부중으로 들어갔을 때는 성곤은 어디로 갔는지 왕부에 없었다. 범효의 설명이 다 끝나자 양손은 성곤이 무슨 까닭으로 명교와 원수를 맺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광명정에 잠입해 기습을 가했으며 어떤 경위로 장교주에게 간계를 간파당하고 결국 은야왕과 장력으로 겨룬 끝에 맞아 죽었는지 그 경위를 대략이나마 들려주었다. 범효는 다시 여양왕의 부중에 침투한 이후 그곳에서 듣고 본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여양왕 착한 태무르는 원나라 조정에서도 가장 뛰어난 용병술의 천재였다. 그러나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여양왕은 조정 안팎으로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유는 현 황제인 토곤 태무르가 포각한 폭군인데다 승상으로 있는 톡토가 여양왕을 심하게 견제했기 때문이다. 거기다 길어지는 흉년으로 민심이 흉흉하고 사방에서 의병 세력들이 일어나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상황에서 오로지 여양왕 혼자 동분서주로 뛰어다니며 의병 세력을 물리쳐 가까스로 원나라 제국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여양왕은 반란을 막는데 온 전력을 쏟아붓느라 무림에 관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들딸이 장성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 왕세자 쿠쿠테무르는 아버지를 따라 종군하고 딸 민민테무르는 부왕의 뜻을 이어받아 몽골 쪽, 한족, 서역 지방의 무사들과 라마승을 통솔해 강호 무림의 모든 문파와 방해들을 노리고 대규모 공세를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성곤은 암암리에 그녀의 계획을 도왔다. 그 결과가 6대 문파를 부추겨 광명정을 공격하게 한 것이었다. 처음 계획은 두 세력이 충돌해 피해가 극심할 때
조민이 고수들을 대거 이끌고 가서 양쪽을 모두 섬멸하는 것이었다. 당시 범효는 여양왕의 호위 임무를 받아 서역 지방으로 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조민의 계획은 생각지도 않게 장무기가 개입하면서 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영리한 조민은 그런 돌발 상황에서도 재빨리 기지를 발휘해 광명정에서 귀환하던 6대 문파 고수들을 모두 사로잡았다. 조민이 6대 문파 고수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서역에서 온 라마승이 진상한 십향연근산이란 독약을 당시 광명정에서 귀환하던 6대 문파 고수들의 음식에 몰래 타넣어 중독시켰기 때문이다. 십향연근산은 빛깔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아무런 맛도 나지 않았다. 누구나 마시는 물과 똑같아 음식에 섞어 넣으면 가려내기란 불가능했다. 십향연근산을 먹으면 전신의 뼈마디 근육이 나른하게 풀리고 내력을 끌어올릴 수 없게 된다. 그 때문에 6대 문파 고수들이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사로잡히고 만 것이다. 다만 소림파에 관해서만큼은 일이 순조롭지 않았다. 공성대사가 거느린 세 번째 부대에 독약을 넣다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공성대사는 아삼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나머지 승려들도 조민이 거느린 숱한 고수들에게 상당수가 죽임을 당했다. 그 이후 조민은 부하들을 이끌고 본격적으로 중원 6대 문파의 본거지를 습격했다. 그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소림사였다. 그러나 소림사의 경계가 삼엄해서 절간에 잠입해 음식이나 우물에 독을 타기가 극도로 어려웠다. 여행 도중에는 각자 음식을 마련하니 독을 타기 쉬웠다. 하지만 본거지에 상주하는 승려들 음식에 그런 일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국 조민은 대도에서 응원군까지 출동시켜 힘으로 소림사를 공격했고 그 결과 소림사 승려들을 사로잡아 대도로 끌고 올 수 있었다. 그때 나은불상의 몸통을 되돌려 놓은 숨은 조력자는 역시 범효였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양손은 이제 명교는 6대 문파와 지난날의 은원을 모두 잊고 함께 원나라에 대항하기로 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조민에게 사로잡힌 고수들을 반드시 구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던 범효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십향연근산의 해독약부터 찾아내는 일이라고 했다. 십향연근산은 현명이로가 보관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독약을 또 한 사람은 해독약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늘 번갈아가며 간수하기 때문에 지금 누가 해독약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십향연근산은 독약과 해독약이 모두 무색무취하기 때문에 그 약을 간수한 자만이 안다고 했다. 만일 독약을 두 번째로 먹게 되면 그 용량과 상관없이 피가 역류해 숨이 끊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함부로 훔칠 수도 없다고 했다. 범효의 말을 들은 양손은 잠시 고민하더니 현명이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물었다. 그러자 범효는 녹장객은 여자를 좋아하고 학피롱은 술을 좋아한다고 알려줬다. 양손은 범효의 말을 듣고는 장무기에게 십향연근산과 같은 효능을 가진 약물을 만들 수 있냐고 물었다. 장무기는 잠시 고민하더니 반시진 정도라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마취제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양소가 좋은 계략이 있다며 각자 세 사람에게 할 일을 알려줬다. 세 사람이 양소의 계략을 다 듣고 나서 묘책이라며 박수를 쳤다. 그렇게 네 사람은 상세한 대목까지 의논을 마치고 각자 할 일을 분담했다. 당시 범효와 현명이로를 비롯한 조민의 부하들은 생포한 6대 문파 고수들을 지키기 위해 만안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조민은 여전히 왕의 저택에 거처하면서 날마다 해가 떨어지면 무예를 배우기 위해 마차를 타고 만안사로 건너오곤 했다. 범효는 장무기가 지어준 마취약을 가지고 만안사로 돌아갔다. 시간은 석양이 질 무렵이었다. 범효는 먼저 학피롱을 끌어낼 요량으로 학피롱이 거처하는 곳 근처를 어슬렁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고기 삶는 구수한 냄새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그 냄새가 풍겨오는 곳은 신전파룸 가운데 손사매와 이사최가 거처하는 숙소였다. 퍼뜩 좋은 생각이 난 범효는 그대로 그들 숙소로 들어갔다. 손사매와 이사최는 갑자기 범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흠칫 놀랐다. 만안사는 승려들이 거처하는 사찰이다. 거기다 이들에게 범효는 불문의 제자로 위장한 고두타였다. 다른 사람에게 들켰다면 몰라도 절간에서 고기를 삶아 먹는 것을 고두타에게 들켰다고 생각하니 두 사람은 눈앞이 캄캄했다. 두 형제가 조마조마하게 가슴 졸이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고두타가
고기를 삶고 있는 화로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솥뚜껑을 열고 거기서 고기 덩어리를 건져내 씹어먹기 시작했다. 고기 한 덩어리를 말끔히 먹어치운 고두타가 혓바닥으로 입술을 핥으며 쩝쩝 소리를 냈다. 손사매와 이사최 형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두 형제는 얼른 고두타를 자리에 앉히면서 대사님이 고기를 좋아하실 줄 몰랐다며 옆에서 알랑거렸다. 두 형제는 평소 무서워서 말도 못 붙이던 고두타에게 환심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손사매는 접시에 고기를 얹어놓고 술 한 대접을 듬뿍 따라 권했다. 대접을 받아 입으로 가져간 고두타가 한 모금 마시더니 그대로 뱉어버렸다. 그러고는 손을 코앞에 대고 몇 번 부채질을 했다. 그는 기분이 언짢은 듯 벌떡 일어나 방문을 거세게 열어젖히고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고두타가 방을 나가버리자 손사매와 이사최는 겁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되돌아온 고두타의 양손에는 큼직한 수로리병이 들려 있었다. 그것을 본 두 형제는 뛸 듯이 기뻐했다. 고두타가 가지고 온 것은 최상품의 술이었다. 고두타는 호리병에 마개를 뽑고 술 석잔을 따랐다. 잔에 가득 찬 술은 황금빛이 감돌고 맑은 향기가 코를 찔렀다. 고두타는 묵묵히 술잔을 들어 화로에 얹힌 냄비 속에 넣어 데웠다. 그렇게 술을 따뜻하게 데우니 술잔에서는 짙은 향기가 더욱 무르익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술을 데워 마셨다. 술 향기는 방 안에 가득하다 못해 바깥으로 풍겨나가기 시작했다. 애주가인 학피롱이 절간에 없다면 몰라도 만한사 안에 있기만 하다면 분명히 술 향기를 맡았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학피롱이 들어왔다. 학피롱은 고두타를 보고는 잠시 멈칫했으나 입가에 군침이 도는 것을 참을 수는 없어 웃으며 술자리에 합류했다. 학피롱은 손사매와 이사최는 본체 만체하고는 고두타의 맞은편에 자리 잡고 앉았다. 그러고는 벙어리 고두타와 손짓 눈짓으로 인사를 나누더니 곧바로 술잔에 손을 뻗쳤다. 이윽고 두 사람은 허리띠를 끌어놓고 진탕 퍼먹고 마셔대기 시작했다. 그리 되니 손사매와 이사최는 섣불리 그 자리에 끼어 대작할 처지가 못 되었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었다. 술 욕심이 많은 학피롱은 두 사람은 본 척도 않고 자기 술잔만 채웠다. 그러나 고두타는 자상하게도 가끔씩 그들의 잔을 채워주었다. 넷이서 한참을 신나게 마시다 보니 서서히 취기가 얼큰하게 올라왔다. 그제야 범효는 일을 시작해도 되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범효는 먼저 자기 앞에 놓인 술잔부터 가득 채우고 나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술 호리병을 밀어놓는 척하다가 툭 쳐서 잡아뜨렸다. 호리병은 밑바닥이 평평한 게 아니라 둥글둥글해서 눕히거나 세우거나 편리한 대로 놓아둘 수 있었다. 따라서 술병이 넘어졌다고 해서 놀랄 사람은 없었다. 범효가 술을 가지러 갔을 때 미리 준비해둔 이 호리병은 애당초 나무로 된 마개 속을 칼끝으로 파서 그 속에 장무기가 조제해준 마취약 가루를 넣어뒀다. 범효는 가루약이 숨겨진 마개의 겉면을 얇은 헝겊 두 겹으로 감싸놓았다. 그래서 호리병이 똑바로 세워졌을 때는 가루약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호리병이 넘어지면 병 속의 술이 헝겊을 적시고 스며든다. 그러면 가루약이 모조리 녹아내려 호리병 속의 술은 삽시간에 독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학피롱이 술잔을 비우자 범효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병마개를 뽑고 호리병째 건네주었다. 학피롱은 우선 자기 술을 따라 놓더니 인심 좋게 손사매와 이사최의 잔도 채워줬다. 그러나 고두타의 잔에는 이미 술이 가득 담겨 있어 그대로 호리병을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네 사람은 건배를 외치며 일제히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결국 범효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독주를 마시게 되었다. 학피롱보다 내공이 한참 떨어지는 손사매와 이사최는 독주가 들어가자 이내 팔다리에 맥이 풀리고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두 형제는 서로 몸이 이상하다며 투덜거렸다. 그제야 학피롱도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진기를 움직여 보았으나 내력이 끌어올려지지 않았다. 그 순간 범효가 만면에 노기를 띤 채 벌떡 일어나 대뜸 학피롱의 멱살을 움켜잡고서 거친 숨을 쏟아냈다. 그동안 벙어리 흉내를 내왔으니 말로는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손사매가 기겁을 하며 왜 그러냐고 소리쳤다. 범효는 손가락으로 술을 찍어 탁자에 십향연근산이라는 5글씨를 써보였다. 그것을 보고 손사매와 이사최가 대경실색했다.
손사매와 이사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피롱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다. 그들은 분명 학피롱이 고두타를 노리고 쳐놓은 그물에 재수없게 자기들까지 걸려든 것이라 생각했다. 만약 학피롱이 자기들을 해치려고 마음먹었다면 굳이 이런 번거로운 일을 벌일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두 형제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네 사람 중 가장 놀란 것은 학피롱이었다. 왜냐면 지금 십향연근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 독약은 자기가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애용병기, 학취필 속에 들어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십향연근산에 중독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장무기가 조제한 마취약이 효과가 좋기는 했으나 십향연근산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학피롱은 십향연근산에 중독되면 내공을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직접 먹어본 적은 없었다. 그렇기에 십향연근산과 장무기의 마취약을 구별할 수는 없었다. 벙어리 고두타 흉내를 내고 있는 범효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어금니를 갈아붙이며 매서운 눈으로 학피롱의 멱살을 잡고 노려보고 있었다. 옆에서는 손사매와 이사최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통에 정신이 없었다. 학피롱은 세 사람을 번갈아 보며 자기가 한 짓도 아닐 뿐더러 자기 역시 중독되었다고 변명했다. 그러자 범효가 손가락으로 술을 찍어 빨리 해독약을 내놓으라고 탁자에 글씨를 썼다. 그걸 보고 학피롱이 얼른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지금 해독약은 사형인 녹장객이 보관하고 있으니 함께 가서 달라 하자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범효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뻤다. 범효는 학피롱의 팔을 꼼짝 못하게 단단히 움켜잡고 일부러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로 녹장객의 거처로 이동했다. 그 뒤를 손사매와 이사최가 서로 부축한 채 따라갔다. 학피롱은 범효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그의 내공이 평소 생각하던 것에 비해 형편없다고 생각했다. 학피롱은 평소 고두타의 무공 실력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들과 동급으로 대우해준 것을 후회했다. 이윽고 네 사람은 녹장객의 처소 앞에 다다랐다. 학피롱은 평소처럼 사형의 이름을 부르며 방문을 열려고 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 학피롱이 급한 일이니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녹장객은 내공 수련 중이라며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학피롱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마취약이 풀릴까 걱정이 된 범효가 다짜고짜 방 문짝을 어깨로 밀어버렸다. 그러자 안에서 걸어놨던 빗장이 부러지며 방문이 활짝 열렸다. 침상머리에 서 있던 녹장객은 느닷없이 방 문짝이 부서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런데 내공 수련 중이라던 녹장객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순간 범효는 침대 위에 누운 여자를 발견했다. 그 여자는 머리만 내밀고 있었는데 몸은 얇은 이불에 쌓인 채 끈으로 묶여 있었다. 범효는 한눈에 납치당한 여인의 정체를 알아봤다. 그 여인은 바로 여양왕이 새로 맞아들인 애첩 한이었다. 녹장객은 평소 절세 미녀인 한이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여양왕의 여자라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여인이 녹장객 침대 위에 납치당해 있는 것이다. 사실 한이를 납치한 범인은 위일소였다. 비록 여양왕의 저택 경비가 삼엄했지만 호위 무사들은 여양왕과 그의 아들, 딸들을 보호하는데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택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는 애첩들 가운데 한 명 납치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위일소는 녹장객이 뒷간에 일 보러 간 틈을 타서 침대 위에 한이를 눕혀놓고 빠져나갔다. 볼일을 보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녹장객은 침대 위에 한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했다. 그러나 곧 녹장객은 자기 맞제자 우왕아프가 스승의 상사병을 눈치채고 소원을 풀어주려고 한이를 남몰래 납치해왔다고 생각했다. 여양왕을 생각하면 두렵기도 하고 양심에 찔리기도 했지만 눈앞에 절세미녀 한이가 있으니 침을 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녹장객은 어찌된 일이냐며 조용히 몸을 숙여 속삭였다. 그러나 몇 번을 물어도 한이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그제야 녹장객은 한이가 누군가에게 혈도를 찍혀 말을 못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녹장객이 우선 아열을 풀어주려고 막 손을 뻗는 순간 그만 학피롱과 범효가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이다. 평생 강호를 종행하면서 온갖 풍파를 겪어본 녹장객이었으나 지금처럼 당황스럽고 절망감에 휩싸인 적은 없었다. 그는 범효를 보고 이젠 끝장났다고 생각했다.
녹장객은 애첩이 납치당한 것을 알고서 여양왕이 자기를 잡아오라고 벙어리 고두타를 보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이 상황은 진실이 무엇이든 여양왕 앞으로 끌려가는 순간 죽은 목숨이었다. 그렇다고 그냥 앉아서 죽음을 받아들일 녹장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애용병기인 녹각장을 뽑아들고 나머지 한 손으로 한이를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창문을 부수고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학피롱이 다급하게 불러 세웠다. 사형. 나하고 고대사가 십향연근산에 중독되었소. 어서 해독약을 내놓으시오. 그 말을 듣고 녹장객은 다시 한이를 침대에 눕혀놓고 학피롱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학피롱은 좀 전에 네 사람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고 해독약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녹장객은 믿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하지만 고두타가 한이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에 다소 마음이 놓였다. 학피롱은 평소 녹장객이 호색한인 줄 뻔히 아는 터라 방 안에 여자가 누워있다고 해서 새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녹장객이 보기에 고두타 역시 자기 몸이 중독된 처지라 여자에게 관심 둘 정신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녹장객은 신중한 사람이라 저들이 십향연근산에 갑자기 중독되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다. 녹장객은 잠시 학피롱의 거처에 가 있으면 자기가 곧 해독약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피롱과 범효 두 사람을 슬쩍 떠밀어 방문 바깥으로 쫓아냈다. 그 가벼운 손길에 학피롱은 당장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렸다. 그러나 범효는 녹장객이 갑자기 힘을 쓰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힘에 저항하고 말았다. 겉으로는 학피롱처럼 휘청거렸지만 녹장객 같은 고수가 범효의 몸에서 저항력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 못할 리 없었다. 녹장객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범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녹장객은 비틀거리는 범효를 잡아준다며 손을 내뻗었다. 그런데 그 손길이 향하는 곳이 팔목에 혈도가 있는 위치였다. 그걸 본 범효는 녹장객이 눈치챘다는 걸 직감했다. 범효는 즉시 비틀거리던 몸을 돌려 곁에 있던 학피롱의 등을 세차게 후려쳤다. 안 그래도 마취약에 중독되어 온몸에 근육이 나른하게 풀려있던 학피롱은 갑작스러운 범효의 공격을 받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축 늘어지고 말았다. 학피롱은 의식은 있었지만 한두 시진 안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게 분명했다. 현명이로 가운데 하나를 제압했으니 이제 1대1로 녹장객과 싸운데도 별로 두려울 게 없었다. 마침내 범효가 자신을 드러냈다. 그대는 목숨이 아깝지도 않은가? 아무리 담이 크기로서니 어찌 여양왕의 애첩을 도둑질했는가? 범효의 말을 듣고 현명이로 두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경악에 찬 외마디 비명을 토했다. 현명이로뿐만 아니라 손삼해와 이사최 역시 귀신에 홀린 듯이 멍하니 범효를 바라봤다. 현명이로가 범효를 만난 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그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오는 동안 범효가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모두 그가 타고난 벙어리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15년 동안 은인자중하며 벙어리 행세를 해오던 범효가 스스로 자기를 드러냈다는 것에 녹장객은 두려움을 느꼈다. 오늘 사태가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용이 주도하게 계획된 일임을 알 수 있었다. 범효의 말이 이어졌다. 여양왕 전하께서 그대들이 역심을 품고 있음을 아시고 나더러 벙어리 노릇을 하며 그대 형제 두 분을 감시하라 명하셨소. 범효의 말은 사실 억지가 다분했다.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해봐도 범효의 말이 허점투성이란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자기 방 침대에 여양왕의 애첩이 누워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거기다 여양왕은 평소에도 이런 술책을 사용해 자기 신하들을 감시해왔다. 어쩌면 자기들을 제거하기 위해 여양왕이 직접 꾸민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녹장객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녹장객은 슬그머니 녹각장을 움켜쥐고 싸울 준비를 했다. 함정이든 아니든 고분고분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걸 보고 범효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과 나 사이에 무공 실력이 차이 난다고 해도 그리 크지는 않을 거요. 당신이 설령 나를 이긴다고 해도 그걸 300초씩 안에라도 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소. 거기다 혼자 몸도 아니잖소. 설마 저런 절세 미녀를 두고 갈 거요? 또 평생을 함께 해온 사제부는 어떻게 할 거요? 녹장객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좀 벅찰 것 같소만. 범효의 말에 녹장객은 쓰러져 있는 학피롱을 돌아보았다.
현명이로는 어려서부터 한 스승 밑에서 동문수학하며 무예를 익혀온 사이였다. 젊은 시절을 보내고 노년기에 접어든 오늘날까지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일가 친척도 없이 오로지 서로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런 아우를 내팽개치고 혼자만 도망쳐 달아날 수 있겠는가? 그건 꿈에도 생각지 못할 일이었다. 가만히 범유를 쳐다보던 녹장객은 단단히 움켜잡고 있던 병기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범유는 녹장객의 마음이 흔들리는 낌새를 채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손사매와 이사최를 방 안으로 불러들인 다음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고는 녹장객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일은 아직 외부에 드러난 것은 아니오. 원한다면 이 고두타 선에서 적당히 눈 감아드릴 수도 있소. 녹장객은 뜻밖이라는 듯 의아한 기색으로 물었다.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자 범효는 대답 대신 번개 같은 솜씨로 손사매와 이사최의 아열과 연마열을 찍어 순식간에 벙어리에 전신마비로 만들고 나서 말했다. 당신이야 물론 자기 입으로 떠벌려 소문낼 리는 없을 테고 아우님 되시는 분도 일부러 형님 되시는 분을 난처하게 만들지는 않을 테고 이 고두타는 원래 벙어리였으니까 앞으로도 여전히 말 못하는 벙어리일 테고 그럼 이제 아리따운 저 여인과 손씨와 이씨 두 형제의 입만 남았군. 그 말을 듣자 손사매와 이사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아열을 찍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이런 두 형제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범효가 녹장객에게 말했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는 손사매와 이사최, 그리고 한이를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서 단칼에 죽여 파묻어버리는 거요. 두 번째는 한이는 어디 깊숙한 곳에 들키지 않게 숨겨두고 당신 마음껏 즐기시오. 그리고 손사매와 이사최는 죽여버리시오. 여왕양에게는 한이와 이사최가 눈이 맞아 야반도주하는 걸 발견하고 쳐 죽였다고 보고하면 될 거요. 어차피 여양왕은 손사매 하나 없어진 걸 알 턱도 없고 소민군주에게는 손사매가 이사최를 도와주는 바람에 함께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맞추면 되지 않겠소? 소민군주의 의심을 조금 사기는 하겠지만 별 문제는 없을 듯한데 녹선생은 어떤 게 좋을 것 같소? 녹장객은 자기도 모르게 한이가 누워있는 침상 쪽으로 눈길이 갔다. 애처롭기 짝이 없는 눈망울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빛이 가득 서려 있었다. 침을 꿀꺽 삼킨 녹장객은 결심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말 고맙소. 이제 고대사가 원하는 것도 말해보시오. 그러자 범효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문을 열었다. 사실은 말이오. 아미파 장문인 멸절 사태와 나는 옛날부터 깊은 정분을 나눈 사이였소. 그러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바로 주지약이오. 이쯤 되면 내 말을 이해하시겠소? 나는 십향연근산의 해독약이 필요하오. 녹선생께서 해독약을 주시면 나는 그들 두 모녀를 해독시켜 탈출시킬 생각이오. 그런 다음 소민군주에게는 내가 책임지고 잘 말씀드려 해결하리다. 절대 녹선생에게 누를 끼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오. 범효는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아마도 당사자인 멸절 사태가 지금 이 말을 들었다면 당장 사생결단을 내려고 달려들었을 것이다. 녹장객의 성격을 잘 아는 범효는 그가 어떤 것에 마음이 약한지 잘 알고 있었다. 여색과 풍류라면 사족을 못 쓰는 녹장객에게 남녀관계로 설명하는 것만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범효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녹장객은 한동안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이제 보니 여양왕의 애첩을 보쌈해서 여기 옮겨놓은 것도 바로 고대사 당신 솜씨였군. 그러자 범효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큰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어찌 빈손으로 오겠소이까? 마땅히 보답을 해야지요. 그 말을 듣고 녹장객은 기분이 좋아 크게 웃었다. 그러고는 흔쾌히 범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마주 바라보고 통쾌하게 웃기는 했으나 제각각 속마음은 달랐다. 녹장객은 이번 난관만 무사히 넘기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소리 소문 없이 범효를 죽이겠다고 결심했다. 범효 또한 그런 녹장객의 생각쯤은 훤히 꿰뚫고 있었다. 하지만 어차피 6대 문파 고수들만 탈출시키면 더는 조민 곁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녹장객은 한이가 자기 방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녹각장을 집어들더니 사슴뿔 하나를 비틀어 열고서는 찻잔에다 가루약을 조금 쏟아부었다. 그러면서 이게 해독약이니 가져가라고 범효에게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주변에서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어지럽게 들리더니 누군가 소리쳤다. 발자국이 여기까지 찍혀 있다. 그렇다면 한이 마님이 여기로 끌려온 모양이다. 바깥에서 인기척이 시끄럽게 들려오자 녹장객의 안색이 싹 바뀌었다. 녹장객은 해독약이 담긴 찻잔을 재빨리 품속에 쑤셔넣고 나서 범효의 눈치부터 살폈다. 아마도 범효가 바깥에 부하들을 매복시켜 놓고 자기를 속여 해독약을 빼앗은 다음 자기를 넘기려 한다고 오해한 모양이었다. 범효는 당황하지 말라는 신용으로 말없이 손사래를 쳐보였다. 그러고는 한이에게 다가가 이불에 싸서 휘장 아래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 순간 방문 바깥에서 녹장객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범효는 재빨리 손가락으로 자기 입을 가리켰다. 자기는 벙어리니깐 녹장객더러 응답하라는 신용이었다. 녹장객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바깥에 있는 무사가 여양왕 저택에서 한이가 납치당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 납치범의 발자국이 만안사까지 찍혀 있어 무사들이 명을 받고 추적해온 것이라 했다. 녹장객은 녹이 띈 눈초리로 범효를 사납게 흘겨봤다. 자기한테 일부러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게 아니라면 어떻게 무공이 높은 범효가 여양왕 자택에서 만안사까지 오면서 발자국을 남긴단 말인가? 범효는 입을 벌려 웃으며 오해 말라는 신용을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다시 한번 위일소의 수단에 감탄했다. 분명 위일소가 녹장객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일부러 발자국을 남겼을 것이다. 무사들은 녹장객의 방을 수색해보고 싶었지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녹장객의 무공 실력이나 지위가 껄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평소 성격이 난폭한 것이 무사들의 발을 잡고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흩어져서 빨리 범인을 잡지 않고 왜 그러고 섰냐고 녹장객이 호통쳤다. 그 말에 깜짝 놀란 무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사원 안팎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일이 이쯤 되니 만안사 일대는 수색병들로 가득 찼다. 난감해하는 녹장객을 보며 범효가 창밖을 가리키면서 빙그레 웃었다. 범효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따라 창밖을 바라보는 녹장객 눈에 13층 보탑이 들어왔다. 두뇌 회전 빠른 녹장객은 곧바로 그 의미를 깨닫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기막힌 생각이요. 13층 보탑은 6대 문파 고수들이 감금되어 있는 곳이다. 더구나 포로들을 지키는 총관이 다름 아닌 녹장객의 맞제자 우왕아프였다. 수색병들이 다른 곳은 다 의심하고들 쑤셔도 만안사에서 가장 경계가 삼엄한 감옥에 여양왕의 애첩을 납치해서 숨겨놨을 거라고 누가 꿈엔들 생각하겠는가. 범효가 어서 한이를 보탑으로 옮기라고 이불에 보따리를 싸서 녹장객에게 건넸다. 하지만 의심 많은 녹장객은 선뜻 손을 내밀어 받아들려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자기가 한이를 둘러매고 있을 때 범효가 소리라도 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범효도 그런 녹장객의 생각을 눈치챘다. 범효는 자기가 한이를 둘러매고 앞장설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라고 했다. 그러고는 앞장서서 보탑을 향해 걸어나갔다. 예상대로 보탑 주변에는 기존 경비병들 외에는 낯선 사람이 없었다. 두 사람이 보탑에 다다르기도 전에 미리 보고를 받은 경비대 총관 우왕아프가 벌써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보탑 동쪽 문이 열리면서 조민이 걸어 나왔다. 조민을 본 녹장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조민은 범효와 녹장객을 알아보고 방향을 바꿔 곧장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조민을 보는 순간 녹장객은 그녀가 직접 납치범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안절부절했다. 하지만 조민은 어젯밤 장무기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고 사라진 후라 오늘 밤 명교 측에서 대대적인 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친히 보탑에 올라 순시를 돌고 내려오는 길이었다. 조민은 범효를 보자 안 그래도 찾고 있었다며 조금 있다가 자기하고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했다. 어느새 다시 벙어리 고두타가 된 범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고는 들고 있던 보따리를 녹장객에게 던져보내고 조민 곁으로 가서 섰다. 엉겁결에 보따리를 받아든 녹장객의 얼굴빛이 허옇게 질렸다. 그걸 보고 조민이 무슨 보따리냐고 물었다. 녹장객은 온몸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변명거리를 찾았다. 그러다 퍼뜩 좋은 핑곗거리가 생각났다. 어젯밤 장무기 일행이 만안사에 침입했으니
틀림없이 보탑에 갇힌 6대 문파 고수들을 구하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두 형제와 고대사가 상의한 끝에 셋이서 보탑으로 올라가 상주하며 경비를 서기로 했습니다. 밤에 경비를 서려면 침구가 있어야겠기에 고대사의 솜니불도 가져가던 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민이 기뻐했다. 애당초 조민도 세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었지만 최정상급 고수들을 너무 격에 맞지 않게 쓰는 것 같아 망설이고 있던 참이었다. 조민은 녹장객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범효의 팔을 덥석 잡았다. 범효는 녹장객이 보탑에 들어가고 나서 해독약을 안 줄까봐 걱정이 되었다. 녹장객도 그런 범효의 속마음을 읽고 얼른 범효를 향해 말했다. 고대사, 내 보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시오. 그렇게 범효는 조민의 손에 이끌려 만안사 경내를 벗어났다. 조민이 범효를 데리고 간 곳은 장무기 일행이 머무는 객점이었다. 조민은 객점 주인에게 증시성을 가진 손님을 불러달라고 했다. 범효는 속으로 흠칫 놀랐다. 장무기 일행이 투숙하고 있는 객점과 투숙할 때 사용한 증송아지라는 가면까지 알고 있는 것에 새삼 조민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방문객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응접실로 나온 장무기는 조민과 범효를 보고 속으로 흠칫 놀랐다. 혹시나 범효의 정체가 발각되었나 싶어 걱정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민은 어디 작은 술집이라도 찾아가서 술 한잔 하자고 했다. 그러고는 객점을 나섰다. 장무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조민을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손님 없는 허름한 주점에 들어가 술과 고기를 시켰다. 범효는 조민에게 손짓을 보내 자기는 바깥에서 혼자 술이나 마시겠다는 뜻을 보냈다. 조민이 고개를 끄덕여 승낙하자 범효는 곧바로 바깥으로 나갔다. 조민과 장무기는 서로 마주 앉아 술 석 잔을 마셨다. 그러고는 조민이 대뜸 자기가 누군 줄 아느냐고 물었다. 장무기가 고개를 흔들자 조민은 자기 신분을 밝혔다. 장무기는 이미 범효를 통해 조민의 신분을 알고 있었지만 조민에게는 모르는 척했다. 조민은 술잔을 만지작거리면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 내가 주 소저를 죽인다면 당신은 날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장무기는 흠칫 놀랐다. 한참을 고민하던 장무기가 답했다. 만일 당신이 주 소저를 죽인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친구로 대하지 않겠소. 장무기의 대답을 들은 조민의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났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나를 친구로 여기고 있단 말이군요. 조민은 지그시 장무기를 바라보다 말했다. 나한테 3가지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 잊지 않으셨죠? 장무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조민이 첫 번째 요구를 했다. 당신이 날 데리고 도룡도를 찾으러 가줬으면 좋겠어요. 조민의 뜻밖의 요구에 장무기는 일순 당황했지만 조민이 요구한 것이 도룡도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손이 가지고 있는 도룡도를 한 시즌만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결국 그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다. 장무기가 승낙하자 조민은 언제 빙화도로 갈 거냐고 물었다. 그 물음에 장무기가 막 대답하려던 순간이었다. 갑자기 창밖에 시뻘건 화광이 번쩍이더니 바깥이 시끄러웠다. 두 사람이 창가로 달려가서 보니 만안사 보탑이 불타고 있었다. 조민은 즉시 고두타를 불렀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어디에도 고두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장무기는 갈수록 거세지는 불길을 보면서 만안사 보탑에 잡혀있는 무당파 일행이 걱정되었다. 장무기는 조민에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급히 만안사를 향해 달려나갔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 조민이 범효를 데리고 만안사를 나가고 난 이후였다. 만안사 보탑은 1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1층부터 13층까지는 불상과 불경 그리고 입적한 고승들의 사리로 각각 한 층씩 모셨기 때문에 아무도 거처할 수가 없었다. 우왕아푸는 보탑을 지키는 총관 신분이라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층인 10층에 머물고 있었다. 녹장객은 우왕아푸의 숙소에 한이를 숨겨놓고 방문을 지키게 했다. 그런 다음 아미파 사람들이 갇혀있는 7층으로 향했다. 이때 멸절 사태는 장문인으로서 대접한답시고 조그마한 독방에 따로 감금해 놓았다. 녹장객은 경비병에게 명해 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멸절 사태는 며칠째 음식을 끊고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아 심신을 수련하고 있었다. 녹장객이 그런 멸절 사태에게 인사말을 건넸다. 그러자 멸절 사태가 천천히 눈을 뜨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실 녹장객은 아직 한이를 만안사 밖으로 빼돌리지 못한 상황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두타에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두타가 돌아오기 전에 멸절 사태와 주지약을 해독시켜 줄 생각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런 말을 고지곳대로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녹장객은 자기 주인인 소민군주가 멸절 사태의 목숨을 원한다고 말했다. 멸절 사태는 죽을 뜻을 굳힌 지 오래라 그런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가벼운 미소만 지으며 죽기 전에 당부할 말이 있으니 제자들 가운데 주지약을 불러달라고 했다. 녹장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밖에 있는 부하를 시켜 주지약을 데려오게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모녀간의 정이 남다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째서 큰 제자를 부르지 않고 그 아이만 부른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경비병이 주지약을 데리고 왔다. 멸절 사태는 녹장객을 돌아보며 잠시 나가 있으라고 했다. 녹장객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순순히 방에서 나가 문 밖을 지키고 섰다. 방 안에서 무슨 말이 오고 가는지는 몰라도 한쪽에서는 호통치며 다그쳤고 한쪽에서는 못한다고 거부하느라 앙탈을 부렸다. 그렇게 두 사람이 주고받는 얘기는 좀처럼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려도 이야기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녹장객이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방 안에서 그것도 못 기다리느냐며 멸절 사태의 사나운 호통 소리가 터져나왔다. 녹장객은 혹시나 고두타가 언짢아 할까봐 이들 모녀를 죄인 다루듯이 하고 싶지 않아 부드러운 투로 말했다. 미안하오. 내 잔소리하지 않을 테니 두 분 모녀께서는 천천히 얘기들 하시구려. 그러자 멸절 사태의 노성이 터져나왔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녹장객은 능글맞게 웃으며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리고는 한이를 숨겨놓은 제자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로부터 한참이 지났다. 멸절 사태는 주지약에게 아미파 본문의 중대한 사무를 인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때 갑자기 바깥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멸절 사태는 주지약에게 무공까지 전수하기는 다 글렀구나 싶어 아쉬워하며 들어오라고 거칠게 소리쳤다. 그런데 뜻밖에도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녹장객이 아니라 장발의 땡추중 고두타였다. 멸절 사태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누가 들어온들 뭔 상관이냐 싶었다. 멸절 사태는 고두타를 향해 주지약을 데려가라고 말했다. 그녀는 주지약이 보는 앞에서 죽고 싶지는 않았다. 어린 제자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감당하지 못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두타는 주지약을 지나 멸절 사태에게 다가오더니 귓속말로 속삭였다. 이건 해독약이니 얼른 드시오. 좀 있다가 바깥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 결사적으로 뛰쳐나가야 하오. 그 말에 멸절 사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귀하는 뉘시오? 왜 내게 해독약을 주는 거요? 그러자 고두타가 답했다. 소생은 명교 광명우사 범효라 하오. 사태어른 일행을 구하려고 마음 써서 해독약을 구해다 드리는 거요. 평소 명교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던 멸절 사태는 당장 노기가 충천해서 호통을 쳤다. 간악한 마교놈들이 지금 나를 희롱할 작정이냐? 느닷없이 불호령을 들은 범효는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범효는 좋은 말로 설득해봐야 아무 소용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멸절 사태에게 해독약을 독약이라고 바꿔 말하고 배짱 있으면 먹어보라고 내밀었다. 그러자 멸절 사태는 두말 없이 자기 눈앞에 내민 약봉지를 받아들더니 한 입에 가루약을 털어넣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지약이 악을 쓰면서 울부짖었다. 그때 범효가 솥뚜껑 같은 손으로 주지약의 볼때기를 비틀어 잡고 입을 벌렸다. 그러고는 그 입속으로 가루약을 털어넣더니 미리 준비해온 병을 쳐들고 물까지 몇 모금 쏟아부었다. 그러자 삽시간에 가루약이 물에 녹아 목구멍을 타고 흘러들어갔다. 멸절 사태는 안 된다고 목청 높이 외치며 소리쳤다. 주지약이 죽어버리면 아미파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노한 멸절 사태가 범효에게 덤벼들었지만 타격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힘에 떠밀려 벽을 들이받고 나자빠졌다. 그동안 단식을 하며 몸은 허약해졌고 비록 해독약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공력이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고 범효는 소림파와 무당파도 자기가 준 해독약을 먹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범효는 어떻게 해독약을 구했을까? 앞서 조민과 장무기가 술집으로 들어갔을 때
범효는 바깥에서 혼자 술을 마시겠다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왔다. 그는 그 길로 쏜살같이 만안사로 뛰어갔다. 범효는 보탑으로 들어가 단숨에 10층 우왕아프의 숙소까지 뛰어 올라갔다. 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우왕아프는 범효를 보자 공손하게 허리 굽혀 인사했다. 그 모습을 보고 범효는 녹장객과 한이는 방 안에 있고 우왕아프는 문 밖에서 보초를 선다고 생각했다. 녹장객이 한이와 밀회를 즐기고 있는 지금이 기습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범효는 우왕아프 곁으로 다가가 순식간에 혈도를 찍었다. 우왕아프는 악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쓰러졌다. 범효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기가무섭게 번개처럼 침대 위로 덮쳐들었다. 두 발이 미쳐 바닥에 닿기도 전에 온 힘을 다해 침대 이부자리 속에 누운 사람을 후려쳤다. 녹장객의 무공 실력을 잘 아는 범효는 이 기습 공격으로 중상을 입히지 못하면 꼼짝없이 목숨 걸고 승부를 겨루는 상황에 놓일 것을 잘 알았다. 그래서 지금 후려갈긴 일장에 자신의 십성 공력을 송두리째 쏟아부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침대 위에 덮였던 이부자리가 산산조각 찢겨나가면서 온 방 안의 손뭉치들이 어지러이 흩날렸다. 범효가 솜니부를 휙 낚아채자 한이가 코와 입으로 피를 흘리면서 맥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닌가. 깜짝 놀란 범효가 방 안을 훑어봐도 녹장객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범효는 잠시 당황했지만 금세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즉시 문 밖에 쓰러져 있는 우왕아프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와 침대 밑에 쑤셔 박았다. 그러고는 방문을 막 닫아 걸렸는데 복도 저편에서 성난 녹장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놈이 지키라는 방문은 안 지키고 어딜 함부로 싸돌아다니는 거야? 그 목소리를 듣자 방 안에서 범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하지 않았는가. 범효는 즉시 침대를 정리하고 이불을 덮어쓰고 누웠다. 잠시 후 녹장객이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녹장객은 한이가 여전히 침대 위에 엎어진 채 누워있다고 생각하고 안심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이부자리 속을 더듬으며 손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손끝에 느껴지는 것은 보드라운 한이의 속살이 아니었다. 녹장객이 뭔가 하고 흠칫하는 순간 갑자기 거친 손이 자기 팔뚝에 있는 혈도를 단단히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기절초풍하도록 놀란 녹장객이 팔을 빼려고 했지만 혈도를 잡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 솜니불 안에서 고두타가 꿈지럭거리며 나타났다. 오른손으로 녹장객의 맹문을 움켜쥔 범효는 왼손으로 재빨리 녹장객의 전신 16군데 급소의 혈도를 모조리 찍어놓았다. 그러자 녹장객이 스르르 주저앉은 채 꼼짝달싹하지 못했다. 녹장객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분노에 이글거리는 눈초리로 범효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일이 전부였다. 범효는 그런 녹장객을 바라보며 능글맞은 말투로 자기 신분을 밝혔다. 내가 바로 명교 광명우사 범효라네. 그러고는 녹장객의 옷을 몽땅 벗겨서 알몸으로 만들고 한이의 시체와 나란히 누여놓은 다음 솜니불을 끌어다가 한꺼번에 덮어 씌웠다. 범효는 녹장객의 병기에서 해독약을 끄집어낸 다음 층층마다 포로들이 갇힌 방을 돌아다니며 해독약을 나눠줬다. 방문하는 층마다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느라 다소 시간을 잡아먹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바로 멸절 사태가 억류된 방이었다. 이제 해독약을 먹은 고수들이 운기조식을 마치고 공력을 회복할 시간만 기다리면 되었다. 해독약 분배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보탑 아래쪽이 시끄러워졌다. 흠칫 놀란 범효가 귀를 기울여 가만히 들어보니 노기에 찬 학피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두타는 첩자다. 어서 빨리 그놈을 잡아라. 그러자 호위 무사들이 사방팔방으로 탑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때 신전파룬 가운데 손사매와 이사최가 무심결에 내민 범효의 머리통을 발견하고는 일제히 화살을 쏘아올리며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학피롱이 범효를 보고 보탑을 올라오자 범효는 후딱 방 안으로 들어가서 녹장객과 한이를 한꺼번에 덮어싼 이불 보따리를 껴안고 다시 보탑원저리 복도로 나왔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머리 위에 번쩍 치켜들고 학피롱을 향해 고함쳤다. 학피롱, 더 이상 보탑을 오르면 네 사형놈을 던져버리겠다. 그러자 4층까지 올라오던 학피롱은 10층을 올려다보며 별일 없냐고 녹장객에게 물었다. 범효가 잠깐 녹장객의 아열을 풀어주자 녹장객이 온갖 욕설을 범효에게 퍼부었다.
범효는 다시 녹장객의 아열을 찍고는 학피롱에게 확인했냐고 물었다. 학피롱은 사형이 죽지 않아 다소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범효가 진짜 녹장객을 탑 아래로 내던질까봐 겁이 나서 다시 탑을 내려갔다. 범효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길게 끌려고 애를 썼다. 그렇게 두 진영이 오래도록 대치 상태를 지속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말발굽 치닫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면서 누군가 절간으로 뛰어들더니 곧바로 보탑을 향해 돌진해왔다. 탑을 에워싸고 있던 무사들이 그 사람을 보자 일제히 몸을 굽혀 인사했다. 그 사람은 바로 여양왕의 뒤를 이을 왕세자 쿠쿠테무르, 중국식 이름으로 왕보보였다. 왕보보가 매섭게 호통쳐 물었다. 한이는 어디 있느냐? 부왕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내가 직접 살펴보러 왔다. 왕보보의 물음에 여양왕부에서 추격조를 이끌고 왔던 합총관이 답했다. 녹장객이 한이 마님을 보쌈해서 탑 위로 데려갔사온데 지금 고두타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보보가 노발대발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학피롱이 다급하게 변명하고 나섰다. 왕세자 저하, 합총관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고두타는 첩자이옵니다. 저놈이 제 사형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보보가 인상을 쓰며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호통쳐 명령했다. 모두 이리 내려와서 얘기해라. 범효는 여양왕의 부중에 오랜 세월 몸담고 있던 터라 이 젊은 왕자가 얼마나 영악스럽고 똑똑한 인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결코 지혜와 모략이 그 압이 되는 여양왕 못지않았다. 학피롱이나 그 주변 무사들 정도는 속여넘길 수 있어도 결코 왕보보를 속일 수 없었다. 그래서 범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 뿐 절대 보탑 밑으로 내려가려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왕보보가 조용히 합총관에게 물었다. 저자가 아무래도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한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인가? 그러자 합총관이 자기는 잘 모르겠다며 쩔쩔매면서 대꾸했다. 그때 곁에 있던 학피롱이 말했다. 왕세자 저하, 저놈은 소인의 사형이 보관 중인 해독약을 빼앗아 보탑에 갇힌 반역도들을 해독시켜 구출하려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왕보보는 이내 사태의 내막을 깨달았다. 합총관, 저 보탑에 불을 질러 태워버려라. 강한 활을 지닌 사수들을 대기시켰다가 탑에서 뛰어내리는 자가 있거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조리 쏘아 죽여라. 왕보보의 명이 떨어지자 즉시 무사들이 움직였다. 삽시간에 궁수들이 보탑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활시 위에 화살을 먹인 채 포위망을 쳤다. 그리고 다른 무사들은 불씨와 마른 나무단을 옮겨다 보탑 둘레에 쌓아놓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고 학피롱이 대경실색하여 고함 질렀다. 왕세자 저하, 저 탑 위에 제 사형이 있습니다. 학피롱은 불을 지르지 말아달라고 애타게 간청했으나 왕보보는 코웃음만 칠 뿐 거들떠보지 않았다. 잠시 후 여양왕부 직속 무사들이 불쏘시개와 불씨를 가져다 보탑 아래 쌓아놓은 나무단에 돌아가며 불을 놓기 시작했다.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모르던 학피롱은 보탑에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자 결단을 내렸다. 학피롱은 사형 녹장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눈이 뒤집혀 왕세자고 뭐고 따져볼 여유가 없었다. 그는 즉시 학취쌍필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서 나무단에 불을 놓던 무사 두 명에게 덮쳐갔다. 퍽하는 둔탁한 타격음과 더불어 무사 두 명이 나가떨어졌다. 그것을 본 왕보보가 노발대발해서 호통쳤다. 그대마저 하극상의 죄를 범할 작정인가? 그러자 학피롱은 불을 놓지 않으면 왕보보의 일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왕보보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왼손을 휘둘렀다. 왕보보의 신호가 떨어지자 무사들이 일제히 횃불을 던졌다. 바싹 마른 장작더미에 삽시간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림의 원로 고수로 여양왕에게도 극진한 대우를 받는 학피롱은 풋내나는 젊은 왕세자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자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곁에 서 있던 무사의 장창을 빼앗아 들고 불붙은 장작더미를 미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돌아가며 흩어놓기 시작했다. 그걸 본 왕보보가 고함쳐 명했다. 잡아 꿀려라. 그러자 왕보보 등 뒤에 있던 라마승 다섯이 궤도를 한 자루씩 들고 나서더니 순식간에 학피롱을 에워쌌다. 이쯤 되자 학피롱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학피롱은 무섭게 손을 뻗어 라마승을 공격했으나 이들의 합공 실력이 보통이 아니어서 깜짝 놀랐다.
왕보보의 휘하에는 무공 실력이 출중한 라마승 18명이 있었다. 통상 18금강이라 불리는 이 라마승들은 5조로 나뉘었다. 궤도를 쓰는 5도금강, 장검을 쓰는 5검금강, 강철 선장을 쓰는 4장금강, 승려들이 범패춤을 출 때 쓰는 발화를 사용하는 사발금강이었다. 이들 중 지금 학피롱을 공격하는 5라마승은 바로 5도금강이었다. 물론 이들 한 명 한 명은 학피롱에게 적수가 못 된다. 하지만 5명의 합격지는 얘기가 전혀 달랐다. 공격과 수비가 치밀하게 조화를 이룬 5자루의 궤도가 전후좌우에서 차륜전법으로 번갈아가며 집중 공격을 퍼붓자 아무리 무공이 뛰어난 학피롱이라도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렸다. 거기다 학피롱은 앞서 대웅전에서 구양신공이 얹힌 장무기의 일장에 얻어맞아 피를 토할 정도로 내상을 크게 입은 데다 녹장객을 빨리 구해야 한다는 조급함까지 더해져 더욱 실력 발휘를 못했다. 그러는 사이 불길은 갈수록 치열하게 타올랐다. 범효는 무당파가 갇힌 방으로 뛰어들어 내력을 회복했냐고 고함쳐 물었다. 그러나 아직 무당파 사람들은 운기 행공을 하고 있었다. 얼마 안 있어 불길은 4층까지 번져 올랐다. 그곳에 갇혀있던 화산파 제자들은 미처 공력을 회복하기도 전에 불길에 휩싸이자 허겁지겁 위층으로 도망쳐 올라왔다. 5층에 있던 공동파 제자들도 쫓겨 올라온 화산파 제자들과 뒤죽박죽 섞여 6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이젠 아래층으로 내려갈 길은 완전히 막혔다. 범효가 어쩔 바를 몰라 허둥거릴 때 건너편 대웅전 지붕 위에서 위일소가 밧줄 받으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를 듣고 범효는 환하게 웃으며 위일소가 건넨 밧줄을 받아 난간에 단단히 묶었다. 바로 그때 탑 아래쪽에서 날아든 화살 한 대가 밧줄 한중간을 뚝 끊어 놓았다. 신전 8운 가운데 맏형 조일상이 쏘아보낸 화살이었다. 그와 동시에 장검을 든 라마승 5이 위일소를 포위했다. 바로 오검금강이었다. 곧바로 위일소와 오검금강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한편 오도금강과 싸우고 있는 학피롱은 불길이 점차 거세지자 녹장객이 걱정되었다. 학피롱은 싸우는 중에도 왕보보 쪽을 흘깃봤는데 선장을 든 라마승들이 왕보보를 전후좌우로 둘러싼 채 단단히 호위하고 있었다. 왕보보를 인질로 잡아 불을 끄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구하기로 마음먹고 한순간 진기를 최대로 끌어올려 정면을 막아서 있는 라마승 셋을 향해 양손에 든 쌍필로 횡소천군의 초식을 펼쳤다. 그러자 라마승 셋이 흠칫하면서 저마다 두어 걸음 물러났다. 학피롱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기를 끌어올려 잽싸게 치달렸다. 그러자 단걸음에 보탑 곁으로 다가서 두 발로 땅을 박차고 단숨에 1층 처마 끝에 뛰어올랐다. 진용을 다시 추스른 라마승 5이 바짝 뒤쫓았지만 불길이 거센 것을 보고 더는 추격하지 않았다. 학피롱은 한 층씩 난간을 밟고 뛰어올랐다. 그가 4층 난간에 착지했을 때 머리 위에서 범효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학피롱, 거기서 더 움직였다가는 네 사형을 아래로 던져버리겠다.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보니 범효가 녹장객을 이불째 치켜들고 있었다. 학피롱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녹장객을 풀어달라고 애원했다. 한편 멸절사태는 범효가 준 해독약을 먹은 후 그게 정말 독약인 줄 알고 모든 것을 단념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탑 위아래가 떠들썩하고 범효와 학피롱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리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공을 끌어올려 보았다. 그러자 정말 단전에서 한 가닥 따뜻한 기운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멸절사태는 조민이 대웅전에 나와서 무공을 겨루라는 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단식에 들어간 지 벌써 7일째였다. 그 덕에 텅 빈 위장으로 들어간 해독약은 신속하게 혈관을 따라 퍼졌다. 그 결과 포로들 가운데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다. 그녀의 공력은 소림 장문인 공문신승에 비해 조금 모자랄 뿐 송원교나 하태충 같은 사람들보다는 한 수 위였다. 멸절사태는 운기 행공을 한 지 불과 반 시즌 만에 본래 가진 공력의 절반 남짓을 회복했다. 내공이 회복됨에 따라 청력도 좋아졌다. 그녀가 부지런히 운기 행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벼랑간 학피롱이 탑 아래쪽 난간 복도에서 범효에게 통사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옛 애인 멸절사태를 구출하든 따님 주낭자를 구출하든 당신 좋을 대로 하면 그만 아니오. 내 맹세코 절대로 막지 않으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멸절 사태는 운기 행공을 멈추고 벌떡 일어나 방문을 활짝 열고 난간 곁으로 걸어갔다. 그러고는 4층 난간 쪽에서 머리통을 내밀고 올려다보던 학피롱을 향해 불같이 화를 내며 호통쳤다. 이런 육실할 놈의 영감탱이가 뭐라 짓거리는 것이냐? 어디서 함부로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느닷없이 불호령을 들은 학피롱이 멸절 사태를 보자 도리어 애걸복걸하며 빌었다. 사태님, 제발 저 옛 애인 되시는 고대사님 좀 말려주오. 우리 사형을 풀어주면 내가 장담하건대 당신네 일가족 세 분이 이곳을 무사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소. 멸절 사태는 학피롱의 말을 듣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범효는 비록 위험에 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웃겨 견딜 수가 없었다. 범효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멸절 사태를 놀렸다. 사태님, 저 늙은이가 지금 당신더러 내 옛 애인이라는 거요? 거기다 준 낭자는 나하고 당신하고 배가 맞아서 낳은 사생아라는 말이오. 그러면서 껄껄대고 웃는 범효를 쳐다보는 멸절 사태의 얼굴은 분노에 일그러져 앞귀를 연상시킬 만큼 무시무시하게 변해갔다. 멸절 사태는 학피롱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장 올라오라고 고래고래 소리쳤다. 그 무렵 보탑 아래쪽에서 함성이 크게 일더니 수많은 인파가 이리저리 몰리며 일대 혼란이 일었다. 범효는 결국 마지막 순간이 왔구나 싶어 황급히 난간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사방이 대낮같이 밝은 횃불 속에 그림자 하나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왕보보의 호위 무사들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림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명교교주 장무기였다. 보탑 가까이 접근한 장무기는 오검금강에게 포위당해 공격받고 있는 위일소를 발견했다. 그는 즉시 위일소가 싸우고 있는 곳으로 몸을 날려 오검금강의 포위망을 뚫어버리고 위일소 곁으로 다가섰다. 위일소가 반가워하며 장무기에게 말했다. 제가 지금 여양왕 부중으로 가서 저택에 불을 지르겠습니다. 장무기는 얼른 그 말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교주의 허락을 받은 위일소는 즉시 번개 같은 경공신법으로 맞은편 담장을 넘어 사라졌다. 주변 정세를 살펴본 장무기는 내공을 실어 보탑 위를 향해 외쳤다. 범우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범효도 고함쳐 상황을 일러주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때 라마승 14시 우르르 달려와 장무기를 포위했다. 장무기는 포위망 너머에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머리에 황금관을 쓴 젊은이였다. 그는 아마도 저 젊은이가 여양왕의 아들 쿠쿠테무르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탑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장무기는 왕보보를 인질로 잡아 보탑에 붙은 불을 끄게 만드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단을 내린 장무기는 최대한 내력을 끌어올려 몸을 날렸다. 싸우는 것이라면 합격진이 위력을 발휘하겠지만 단순히 포위망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개인 간 실력 차이가 큰 만큼 라마승들이 장무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장무기는 라마승들의 포위망을 빠져나가 곧바로 왕보보가 탄 말머리 앞에 덮쳐들었다. 그때 갑자기 왼쪽에서 누군가 일검을 찔러들었다. 칼날이 미쳐 닿기도 전에 싸늘한 기운이 먼저 온몸을 엄습했다. 장무기는 엉겁결에 후딱 한 걸음 물러서서 기습한 사람을 보니 바로 조민이었다. 조민은 얼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을 뿜어내는 의천검을 겨누고 외쳤다. 18금강! 이 사람의 무공이 대단하니 금강진을 쳐서 막으세요. 조민의 명이 떨어지자 18명의 라마승이 좌우로 교차하며 왕보보와 조민 앞을 물샐 틈 없이 가로막아 장무기를 격리했다. 라마승 18명은 왕보보와 조민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맴돌며 동료 간에 서로 위치를 바꾸어 갔다. 그야말로 인간 장벽이었다. 장무기는 이것을 한번 깨뜨려 보고 싶은 충동이 솟구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꽝 하는 굉음이 울리더니 보탑 위에서 커다란 기둥 하나가 불붙은 채 거꾸로 떨어져 내렸다. 장무기가 놀라 얼른 올려다보니 불길은 이미 7층까지 옮겨붙어 무서운 기세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뜨거운 화염지옥 한복판에서 두 사람이 생사를 도외시한 채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멸절 사태와 학피롱이었다. 10층 난간에는 6대 문파 고수들이 우글거렸는데 보아하니 완전히 무공을 회복한 것 같지는 않았다.
더구나 보탑 10층은 지상에서 어림잡아 100척이나 되는 까마득한 높이였다. 제 아무리 뛰어난 경공술과 내력을 지니고 있더라도 저 높이에서 뛰어내렸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터였다. 장무기는 고민했다. 지금 라마승들과 싸워 금강진을 격파한다고 해도 보나마나 또 다른 호위 무사들이 떼지어 달려들 것이다.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왕보보나 조민을 사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멸절 사태와 학피롱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때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멸절 사태의 공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내공을 회복했으리라. 생각을 마친 장무기는 즉시 만안사 보탑을 돌며 궁수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장무기의 공격을 받고 쓰러진 것은 신전파룽이었다. 그런 다음 호위 무사 가운데 활과 화살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활을 빼앗아 모조리 부러뜨렸다. 왕보보와 조민을 호위하는 무사와 라마승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혹시나 금강진을 풀고 장무기를 뒤쫓다가 왕보보와 조민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렇게 고수들이 망설이는 동안 장무기는 삽시간에 보탑을 에워싸고 있던 궁수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 그런 다음 탑 위의 사람들을 향해 장무기가 목청 높여 외쳤다. 여러 선배님들, 한 분씩 뛰어내리십시오. 제가 여기서 받아드리겠습니다. 10층 난간에서 이 고함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한순간 멍해졌다. 100척이나 되는 까마득한 높이에서 뛰어내리라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가? 100척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체중의 가속도가 붙어 그 중량이 얼마나 될지 모를 터였다. 아무리 천근 무게를 들어올리는 힘이 있다고 한들 이 높이에서 낙하하는 사람을 받아내겠다니 이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린가? 아니나 다를까 탑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악을 썼다. 그러는 사이에도 불길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다. 만약 뛰어내리지 않았다가는 어차피 불에 타 죽을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감히 뛰어내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망설이는 사람들을 보며 답답했던 장무기가 다시 한번 목청을 드높였다. 둘째 400님 걱정하지 마시고 400님부터 뛰어내리십시오. 유연주는 장무기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경우가 달랐다. 아무리 장무기의 무공이 강하더라도 이 높은 탑 위에서 뛰어내리는 자신을 무사히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유연주는 불에 타 죽는 것보다 차라리 허공에 몸을 던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 좋다. 내가 먼저 뛰어내리마.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난간 바깥으로 몸을 던진 유연주는 새가 날 때처럼 양팔을 활짝 펼치고 탑 아래로 곤두박질쳐 떨어져 내렸다. 장무기는 보탑 아래에서 두 눈을 부릅뜬 채 거리와 방향을 가늠했다. 추락하는 유연주의 몸이 지상에서 어림잡아 5척 가까이 되었을 때 장무기는 양 손바닥을 번쩍 치켜들어 가볍게 후려쳤다. 그 쌍장에 실린 것은 다름 아닌 건곤대 나이 신공으로 받아들인 힘을 도로 밀어내는 것이었다.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리던 유연주는 밑에서 끌어당기는 중력과 더불어 좌에서 우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충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낙하하는 힘이 어느 순간 좌우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다. 건곤대 나이 신공의 힘에 부딪힌 유연주의 몸은 무게를 받지 않은 채 갑자기 수평으로 길게 뻗어 날아갔다. 이때쯤 유연주는 7알가량 공력을 회복한 상황이었다. 그는 땅에 곤두박질 치기 전에 공중 제비를 한 바퀴 돌아 안정된 자세로 사뿐히 지면을 딛고 내려섰다. 그와 동시에 근처에 있던 경비병을 후려쳐 쓰러뜨리고 칼을 뺏었다. 그러고는 탑 위를 향해 소리쳤다. 큰형님, 얼른 뛰어내리십시오. 그러자 탑 위에서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무당파 사람들이 서로 먼저 가라고 양보하고 있을 때 하태충과 반숙한 부부가 얼른 난간 밖으로 몸을 던졌다. 장무기는 추락하는 사람의 몸을 수평으로 이동시켜 한 사람씩 차례로 받아냈다. 탈출한 사람들은 지상에 내려서자마자 즉시 병기를 빼앗아 들고 장무기 주변을 경호했다. 그제야 지켜보던 왕보보와 조민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무사들을 시켜 저지하려 했으나 이미 유연주와 하태충, 반숙한 같은 고수들이 장무기를 호위하는 터라 막을 수 없었다. 결국 탑 위에서 한 사람이 뛰어내릴 때마다 장무기에게는 협력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조민의 관계에 걸려 중독된 채 끌려왔다. 그 후에는 탑에 갇힌 채 온갖 굴욕을 당한 데다 무공대련에서 일방적으로 패하고 손가락을 끊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이 내공을 회복했으니 철창을 벗어난 맹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6대 문파 고수들은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했다. 잠깐 사이에 만안사 뒷뜰바닥에는 피투성이 시체가 질비하게 널렸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왕보보가 합총관에게 긴급 명령을 내렸다. 얼른 가서 내 친위병 비노대를 이끌고 오너라. 비노대는 마상에서 쇠뇌를 발사하는 기병 궁수대로 왕보보의 친위부대 가운데서도 최정예에 속하는 병력이었다. 합총관이 명을 받고 막 출발하려는 순간 동남쪽에서 불꽃이 치솟고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려왔다. 대경실색한 합총관이 왕보보를 돌아보고 소리쳤다. 세자 저하, 왕부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왕부로 달려가서 전하를 보호하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왕보보는 부왕의 안위가 걱정되어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그는 거칠게 말굽비를 낚아채면서 조민을 향해 당부했다. 먼저 왕부로 돌아가야겠다. 아무쪼록 조심해서 이곳 일을 해결해라. 그러고는 조민의 대답도 듣지 않고 왕보보는 만안사를 빠져나갔다. 이렇듯 왕세자가 급히 떠나버리자 18금강 라마승들도 일제히 뒤따르고 호위무사들의 인원수도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다. 그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탑 위에서 고수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형세는 삽시간에 역전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리 되니 조민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모두 만안사 밖으로 빠져나가자. 조민은 후퇴하는 중에 장무기 쪽을 돌아보고 외쳤다. 내일 황혼 무렵 다시 술 한잔 살 테니 그리로 나오세요. 영문을 모르는 장무기가 어리둥절한 기색으로 미처 대꾸하기도 전에 그녀는 빙글에 미소를 짓더니 만안사절간 뒷문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그때 보탑 위에서 주지학에게 어서 뛰어내리라고 재촉하는 범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주지학은 멸절 사태와 함께 갈 거라며 버티고 있었다. 멸절 사태와 학피롱은 격렬한 공방전을 주고받으면서 불길이 번져 오를 때마다 한 층씩 위쪽으로 자리를 옮겨가던 끝에 드디어 10층까지 몰리고 나서도 여전히 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악에 바칠 대로 바친 멸절 사태는 공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미 생사를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만 퍼부을 뿐 수비를 하지 않았다. 학피롱은 녹장객의 안위가 걱정스러워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다 장무기에게 얻어맞은 상처가 완치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전까지 장무기가 만든 마취약에 중독되었다가 회복한 지 얼마 안 지난 터라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들 두 사람은 줄기차게 싸움을 계속하면서도 좀처럼 승부가 판가름 나지 않았다. 멸절 사태는 싸우는 중에도 범유의 말을 들었는지 주지학에게 어서 뛰어내리라고 소리쳤다. 자기는 모욕을 준 학피롱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뛰어내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학피롱은 좀 전에 자기가 한 말은 사실 범유가 한 말이라고 고함쳐 변명했다. 그러자 일방적으로 공격을 퍼붓던 멸절 사태의 손길이 잠시 멈추더니 매서운 눈초리로 범유를 쏘아보며 이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학피롱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멸절 사태가 자신과 등지고 선 것을 분명히 보았다. 더구나 이 순간에 시꺼먼 연기가 올라와서 둘 사이를 뒤덮었다. 그야말로 암습을 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학피롱은 자욱하게 가려진 연기 속에서 멸절 사태의 등쪽 심장부를 향해 혼신의 기력을 다 쏟아 일격을 날렸다. 그 모습을 보고 범유와 주지학이 조심하라고 동시에 고함쳤다. 멸절 사태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일장을 맞받아쳤다. 그러나 한 손은 막았지만 학피롱의 나머지 한 손은 막지 못했다. 결국 학피롱 오른손에 실린 현명신장이 멸절 사태의 등을 강타했다. 그러자 멸절 사태가 휘청이며 앞으로 한두 걸음 내딛더니 그대로 넘어가려 했다. 그때 주지학이 달려와 멸절 사태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걸 보고 경노한 범유가 대가릴성을 터뜨리며 이불 보따리에 쌓인 녹장객과 한이의 시체를 난간 바깥으로 내던져버렸다. 혼비백산하도록 놀란 학피롱이 비명을 지르며 얼른 난간 바깥으로 몸을 내밀어 이불 보따리를 움켜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학피롱의 몸까지 이불과 함께 난간 바깥으로 딸려나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보탑 아래에서 장무기도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장무기는 순간 심한 갈등에 휩싸였다. 현명이로는 장무기 입장에서 보면 철천지원수였다. 과연 그런 원수를 구해줘야 하는 것인가? 하지만 장무기는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건곤대 나의 신공으로 이불을 붙잡고 떨어지는 학피롱까지 받아줬다. 지상에 무사히 착지한 학피롱은 장무기가 자기를 구해줬다는 사실에 머쓱해졌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서 녹장객을 찾았다. 녹장객은 좀 전에 장무기의 장력에 이불 보따리가 찢어져 굴러나왔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불구덩이 속이었다. 깜짝 놀란 학피롱이 목이 터져라 사형을 부르며 불 속으로 뛰어들어 녹장객을 안아들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유연주의 성난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내 일장부터 받아라. 학피롱이 황급히 피하려고 했으나 유연주의 공격이 여간 날카로운 것이 아니었다. 일장을 얻어맞는 순간 학피롱은 어깨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사형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고통을 참으며 녹장객을 껴안고 황급히 몸을 날려 담장 위로 솟구쳐 올라섰다. 유연주가 뒤쫓으려 하는 그때 보탑 위에서 또 불붙은 나무 기둥 하나가 거꾸로 떨어져 내려 죽은 한이의 시신을 덮쳤다. 사람들이 위를 쳐다보고 빨리 뛰어내리라고 고함쳤다. 그 소리에 호응하듯 범효가 난간 바깥으로 뛰어내렸다. 장무기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바닥을 휘둘러 추락하는 범효를 다시 밀어 올린 다음 거뜬히 땅에 내려서게 했다. 그때 10층 탑 위에서 멸절사태가 주지학을 껴안고 난간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지면에서 10여 척쯤 떨어진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멸절사태는 양팔의 공력을 집중시켜 주지학을 위로 번쩍 던져 올렸다. 그리 되니 주지학은 고작 10여 척 높이에서 떨어져 내리는 형국이 되어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다. 멸절사태는 제자를 떠받들어 올린 힘의 반작용으로 추락하는 기세가 더욱더 빨라졌다. 장무기는 재빨리 그런 멸절사태 앞으로 달려가 건곤대 나의 신공으로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멸절사태는 이미 죽을 뜻을 굳히고 있었던 터라 명교의 은혜는 조금이라도 지고 싶지 않았다. 장무기가 쌍장을 후려쳐 멸절사태의 몸을 밀어내려고 할 때 그녀는 온몸에 남아있던 기력을 모조리 손바닥에 쏟아붓고 아래를 향해 쌍장을 날렸다. 그러자 쌍방이 혼신의 공력을 얹은 두 손바닥이 마주치면서 펑 하는 소리가 울렸다. 장무기가 쳐올린 장력은 상대방의 반격에 떠밀려 빗나가고 이어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린 멸절사태의 척추가 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부러져 나갔다. 장무기 역시 무사하지 못했다. 멸절사태가 날린 장력에는 그녀의 내공뿐 아니라 추락하면서 얻은 가속도까지 있었기에 그 충격이 엄청났다. 장무기는 가슴속 기혈이 뒤집히는 큰 충격을 받고 몇 걸음 밀려나고서야 가까스로 중심을 잡고 설 수 있었다. 주지학이 달려와 멸절사태를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아미파 제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멸절사태를 에워쌌다. 그 모습을 보고 장무기는 왜 멸절사태가 자기를 공격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만 아니었다면 멸절사태가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멸절사태는 모든 제자가 들으라는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제부터 주지학이 아미파의 장문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부탁한 일들을 꼭 해내라고 당부했다. 주지학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걱정하지 말라고 답하니 멸절사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서렸다. 장무기가 걸어와 멸절사태의 맥을 잡으려고 했다. 그때 늘어져 있던 멸절사태의 손이 맥을 짚으려던 장무기의 팔목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남은 기력을 전부 토해내듯 말했다. 이 마교놈아! 내 사랑하는 제자 지학의 순결을 더럽히는 날엔 내가 죽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을 용서하지 않을 테다. 그 말을 끝으로 멸절사태는 두 눈을 부릅뜬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나 팔목을 움켜쥔 5손가락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이내 장무기의 팔목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장무기는 팔목을 움켜잡힌 채로 멸절사태의 시신을 껴안고 일어섰다. 우리 모두 떠납시다. 곧 여양왕의 대부대가 다시 들이닥칠 것이오. 주지학이 다가오더니 말없이 장무기의 팔뚝에서 스승의 손가락을 하나씩 풀어 떼어내고 시신을 넘겨받았다. 그러고는 장무기 쪽에 눈길 한번 던지지 않고서 곧바로 절간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그 뒤를 다른 아미파 제자들이 줄지어 따라 나섰다.
장무기는 건곤대 나이 신공으로 6대 문파 고수들을 탑 아래로 받아낸다고 내력을 거의 소진했다. 거기다 멸절 사태의 일장에 충격을 받아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다. 막성곡이 그 기미를 눈치채고 말없이 장무기를 안아 일으켜 등에 업고서 사람들과 함께 만안사를 빠져나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